그리스도 1일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사회를 맡은 안영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그리톡은 격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개발, 커리어, 그로스에 대해서 편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회차고요. 첫 회차에 참석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 두 가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현장은 전체 녹화로 진행됩니다. 녹화본은 일주일 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둘째, 저희 그리톡은 두 파트로 진행됩니다. 1부는 커리어 주제로 두 분 발표를 듣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부에서 같은 두 분이 테크 주제로 한 번 더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는 질문을 잠깐 아껴두셨다가 발표 끝나고 마련된 Q&A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로는 이제 그린 모먼츠 2기의 수료생인 강민영님이 맡아주셨고요. 현재 강민영님은 데브레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데브레터는 CS 지식을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매일 아침 10분짜리 학습 뉴스레터인데요. 현재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용해주신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지원과 면접의 반복 속에서 발견한 합격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커리어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린 모먼츠 2기를 수료한 강민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이력서 관련해서 뭔가 취업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얼굴이 높네. 일단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달 정도 동안 이력서를 얼마나 넣어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써보신 몇 개 써보셨어요? 5개 정도? 어제 넣었습니다. 어제요? 써보셨나요? 5개 정도. 5개 정도 쓰셨나요? 청정님도 써보셨고 형준님 썼어요? 저 5개 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봤냐라는 물음에 좀 저는 일단 지난달에는 안 써봤거든요. 지난달에는 하나도 안 써보고 저번 달부터 막 열심히 쓰기 시작해서 막 한 달에 20개, 30개 막씩 막 쓰기를 시작해봤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력서를 쓰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이력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냈을 때 면접관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없는 이력서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좀 꺼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진짜 이력서를 좀 완벽하게 쓰고 나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이력서라는 거는 없구나라는 걸 이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아직 덜 됐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이력서를 더 다듬어야 한다, 이러한 뭔가 장벽들이 제가 이력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쓰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저번 달부터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요. 면접관이 봤을 때 완벽한 신입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완벽한 준비된 신입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가면서까지 나는 준비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게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저희가 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가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트캠프를 수료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멘토링도 무료가 아니라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발자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돈을 수백만 원씩 쓰면서 만들어지는 것에 반해서 지원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 문제예요. 왜냐면
여기에 지원하려면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뽑고 싶은 사람을 당연히 뭐라 해야 되지? 회사 입장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공고를 올리는 거고, 저도 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여기 가고 싶기 때문에, 니즈가 맞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서, 여기에 있어서 비용이 안 드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매일 하면서 내 이력서를 매일매일 1%씩 바꾸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새로운 루틴화해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원은 공짜인데 왜 지원을 안 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하고 뭔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면접 보기 전에 되게 많이 공부하고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해서 나 되게 좀 준비된 것 같은데 하고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말하면은 한 반은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실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압박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엔드 신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했어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랑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기술 면접 질문을 하고, 조금 더 딥하게 나가면 시스템 설계까지 같이 해보는 그 정도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거의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거의 똑같은데, 계속 그냥 이걸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진짜 면접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뒤에 있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면접 연습은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면접에 나오니까 외워야지 하기보다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압박되는 상황에서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에서 뭔가 내가 그거를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실제 면접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진짜 머리에 쏙쏙 박히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바로 가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다 하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왜 못했을까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4번 면접을 봤는데 4번 다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했던 얘기들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어떤 내용 했었지? 이거 내가 왜 대답을 못했지? 알고 있는데? 라는 부분을 AI랑 함께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옵시디언의 마크다운으로 제가 했던 면접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면접 4번을 봤을 때 3번째, 4번째 면접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1, 2차에서 정리를 좀 되게 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는 1시간 반 정도 했었고요. 2차는 거의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안 까먹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자산으로 쌓는 과정이 저는 면접이나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면접은 이제 거의 떨어져요,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지 내 자신이 상처를 덜 받고 그 상처를 기반해서 또 더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면접을 보는 게 무섭다, 아니면 이력서 쓰는 게 떨어질까봐 무섭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지원해서 면접 잡히면 면접 나가고 그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이력서를 먼저 무조건 써보셔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고, 그거를 쌓아두지 말고 바로 이제 글로 쓰거나 풀어서 나의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예. 네. 유튜브 채팅에 있는 질문인데 네.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면접을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생기신 게 있을까요? 일단 자바 기본이랑 스프링 기본, 그 자바 스프링을 할 거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범위 자체가 자바 스프링이 저는 좀 방대하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무조건 물어보는 몇 개가 있어요. 뭐 스프링 빈이라던가 스프링 컨텍스트, 또 뭐 서블렛이나 디스패처 서블렛 같은 여러 가지 AOP, 트랜잭션 이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DB 같은 경우는 동시성 문제 있을 수 있고, 뭐 격리 수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면접 몇 번 가면은 계속 물어보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 기본이랑 자바 기본 그리고 DB 기본, 이 세 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럼 네 차례 면접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뭔가 약간 인상 깊은 면접 경험이나 뭐 질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2시간 반인가 3시간 동안 면접을 봤는데, 기술 면접을 기본적으로 하고 대규모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면접관들이랑 같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반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대답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근데 이거를 대비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설계 같은 거는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래서 솔직히 운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가 아는 게 나오는 운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본적인 기술 면접에 필요한 CS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를 AI랑 하루에 한두 번씩 연습해보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면접 후에 루틴만 보여주셨는데 면접 전 루틴도 혹시 있으실까요? 전에는 데브레터에서 글 좀 보고 가고요. 제가 해놓은 걸로 그거 좀 보고 가고, 아니면 이전에 면접 봤던 내용들 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MD 파일로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AI한테 던져주면은 랜덤으로 면접 질문 주잖아요. 거기에 그냥 채팅 치고 말로 대답해보고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갑니다. 안 까먹게.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은 유튜브는 더 없는 것 같고 다음 발표 진행.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저희 그린 모먼트 일기 수료생이신 체스터님이시고요. 현재 런 파트너라는 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런 파트너는 스크린샷 한 장으로 러닝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러닝 파트너 앱이고요. 오늘 1부에서는 긴 채용 전형, 핵심은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련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채용 전형이 참 많이 길잖아요.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한 사이클 돌리고 나면 길면 진짜 수개월, 6개 쓰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저는 정말 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 주목 구구식으로 난 이번 면접 잘했네, 이번 이력서 잘 썼네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가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제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깃을 사용을 하였고, 제 스스로의 성장, 이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기 위해서 AI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핵심은 이겁니다. 이력서랑 면접. 이때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깃 워크트리로 작업해서 AI로 병렬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AI로 병렬로 작업하다 보니까 비결정적인 AI의 특성상 특정 항목들이 정말 이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나올 때가. 그런 것들을 쏙쏙 꼽아가지고 메인 공통 이력서에 누적시킵니다. 다시 이제 채용 지원을 하기 직전에 또 AI를 병렬로 돌려서 당근, 토스 이런 이력서들을 컨셉에 맞게끔 다 쓰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다시 메인에 합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던 게 이력서 섹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컨텍스트, JD, 그리고 제 상황, 이력서, 남은 시간 이런 것들을 주고 면접까지 걸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면접을 단계적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이용해서 매 단계마다 빠른 피드백 사이클을 돌리면서 면접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루프를 구축했습니다. 일단 이력서를 저는 HTML로 관리를 하여요. HTML로 관리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CSS를 저희가 커스텀해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회사 테마에 맞춰서 CSS 스타일들을 토큰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토스면 토스 스타일대로, 예를 들어 토스의 블루색을 쓸 거고, 당근도 당근의 메인 컬러인 주황색,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이런 식으로 회사의 메인 컬러들을 뽑아서 이력서를 세팅을 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력서를 생성을 할 때 저는 스킬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력서를 만들 때 주입하는 프롬프트들이 추상화를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스킬을 만들었는데 에이전트 셋이 동시에 돕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하고 이력서, 그리고 그 회사의 JD를 넣게 되면 갭 애널라이저가 돌아서 갭 분석을 합니다. 이력서와 지금 회사 JD 간의 갭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컬처비를 정렬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서술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를 적는 이런 에이전트 셋이 동시에 돌아서 수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JD에 정말 핏하게 맞는, 제 경험으로는 최대한 핏하게 맞출 수 있는 이력서를 매번 생성하는 방식을 저는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서 워크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트리를 앞서서 타겟이라는 명령어를 줘서 만들었는데, 메인 브랜치에서 워크트리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따서 타겟 명령어를 통하여서 각각의 병렬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일단 좋은 걸 뽑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JD를 통해서 정말 타겟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드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면 병렬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이 완성되면 완성품을 보면서 AI가 만든 AI 슬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수정할지들을 이제 체킹만 하면 돼서 시간도 굉장히 적게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앞서 말한 것처럼 메인에 합치고 다시금 이렇게 워크트리로 분할하고 합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이력서가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깃 히스토리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깃 히스토리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특정 시점 이력서를 바탕으로 아마 면접을 이제 다들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력서의 버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만 해도 지금 아마 수십 개 이상이 나왔을 텐데, 그 면접장 갔는데 최신 이력서랑 그때 당시 냈던 이력서랑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접자가 아는 컨텍스트랑 면접관이 아는 컨텍스트가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하나하나 수정해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냈던 이력서랑 지금 제가 현재 어떻게 발전했는지 바로 파악하고, 그러면 면접관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컨텍스트를 좀 수정해줘야 되겠다. 혹은 과거에는 이렇게 풀었는데 면접관님이 말씀하신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면 AI가 실수로 고치거나 해도 롤백하면 돼요. 롤백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AI가 이전에 수정했던 것들도 히스토리 바탕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주입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Git을 저는 사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면접을 준비해 볼게요. 앞서서 이렇게 몇 번의 루프를 돌다 보면 면접장에 딱 가실 거예요. 근데 처음 가실 때 요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뭐 준비해야 되지? 물론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 면접을 부탁하고 해서 면접 질문들을 수집하고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사실 요런 방식도 좋지만 저 스스로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를 저의 보조자와 그리고 평가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는 다음 4가지를 줬습니다. JD, 당시 이력서, 전형 정보라고 하면 1차 면접인지 2차 면접인지 컬처 핏인지 CEO 면접인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줬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AI는 남은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면접 일정을 쪼개줘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일을 할 때 크게 한 덩어리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잘 해야 될지, 구조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근데 AI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게 이만큼이면 매 단계마다 조금씩 10이면 하나 쪼개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우 작게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계를 실행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단계 실행해서 오늘 할 거 하고, AI와 학습해서 학습과 평가를 받고, AI가 제가 잘못 대답했던 것들을 혹은 몰랐던 거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단계에 이 과정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앞으로 10일 남았다 라고 하면 첫날에 제가 정말 몰랐던 지점이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가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한테 2가지를 좀 시켰어요. 첫 번째 AI는 자료 정확성을 검증했어요. 예를 들어 AI가 단계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적합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해서 부적절한 자료나 혹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질문을 생성됐다, 이런 것들로 생성이나 답변이 생성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블로그, 이력서, 그리고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친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단계를 검증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답변을 즉시 피드백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주는 답변 트레이닝 AI를 별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말하는 내용, AI가 잘못 작성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외울 뻔했는데 앞서 말했던 검증 AI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하여서 면접장에서는 잘 수정하여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를 이제 관리하는 구체적인 제 프롬프트를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그 코드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런파트너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 기억과 자료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히스토리즈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은 AI가 저에게 질문하게끔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AI가 제가 안 했던 경험이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체킹하게끔 또 스케일도 프롬프트로 박아놨습니다. 앞서서 단계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피드백 루프를 돌린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락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비관적 락 혹은 분산 락 같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락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제 경험들이 싹 붙으면서 AI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한 CS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 좀 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적혀있기 때문에 전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AI는 그걸 바탕으로 이건 너만이 말할 수 있는 답변이다. 이런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저는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메모리 MD에다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 3 단계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AI가 해당 자료를 꺼내가지고 제 상황을 다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그 흐름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 그리 섹션에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네스가 좀 많이 핫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저는 여기도 적용되어 있고 저 개인적인 취미에도 적용되어 있고 제 삶 모든 곳 하나하나에 지금 다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처음에 네. 네이버, 토스, 카카오가 워크트리로 해서 동작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네이버, 카카오가 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워크트리로 따로 동작을 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조사들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최근 상황과 그리고 JD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각각에 대한 JD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핏하게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크트리 돌리면서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맞는 메인 컬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토큰으로 그 CSS 토큰을 생성하지 않은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 브랜드 컬러를 조사하여서 그 CSS 토큰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 나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기업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워크트리가 나오시는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새로운 워크트리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유튜브 질문인데 네. 이력서 글을 추출하실 때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클로드를 사용하시는지. 클로드 코드 사용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2부 테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이 각자 깊이 파보신 기술을 주제로 다시 한번 발표를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발표자님, 다시 강민영님을 모셔가지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강민영님이 실무에서 부딪히며 정리한 레디스 캐싱 전략을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이 캐시 넣기는 쉬운데 다루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된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간단하게 좀 다뤄볼 주제는 캐시이고요. 정확하게는 캐시는 넣기 쉬운데 왜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울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따라가보고 캐시가 왜 필요해지고 도입한 다음에 어떤 좀 함정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캐시 그냥 레디스 붙여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 흔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냥 바로 붙여버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신경 쓸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캐시 레디스 써서 해결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합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트래픽이 폭증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캐시 자체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쇼핑몰을 주제로 캐시가 필요해지는 순간과 그때마다 마주치는 문제들을 좀 차례대로 같이 해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고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빈티지 오류를 파는 셀렉트 샵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볼 거고요. 사용자도 많지 않고 주문도 많지 않습니다. 구조도 되게 단순해서 서버 한 대, DB 한 대가 전부일 거고요. 그래서 단일 인스턴스에 하나의 서버를 띄웠다는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상품 페이지를 한번 열면 DB의 쿼리가 이렇게 나가고요. 상품 정보, 이미지, 리뷰, 판매자 재고 등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먼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100명이 하루에 10번 정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5,000 쿼리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인스턴스 사양이나 작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캐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캐시를 도입하게 되면 쓸데없는 복잡도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우리의 청자켓 페이지를 홍보를 했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10만 명이 몰려왔고요. 모두가 같은 청자켓 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 모니터링을 확인했는데 DB 사용률이 95%고 응답 시간이 막 8초가 걸리고 페이지가 열리지도 않고 결국에는 뭔가 서비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홍보를 진행했는데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서버의 문제로 우리가 한 홍보 비용이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페이지가 안 열리니까 그냥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을 때 서버 로그를 보고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데 로그를 봤을 때 똑같은 이제 청자켓을 조회하는 쿼리가 초당 수천 번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상품은 단 하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명이 같은 페이지를 보려고 하고 그 페이지를 열 때마다 똑같은 쿼리를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DB 입장에서는 같은 쿼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의 실제 상태는 변경이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 똑같은 데이터만 계속 가져오는데 계속 DB 커넥션을 가지고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고 결론적으로 이제 답을 한번 받아놓고 그 답을 계속 재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좀 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캐시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DB 사이에 작은 저장소를 하나 놓아두고 자주 쓰는 정보를 거기 담아두고 다음 요청부터는 DB까지 가지 않고 그 저장소에서 바로 꺼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는 실제로 이제 DB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캐시를 확인하게 되는데 답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없을 때만 데이터베이스를 가도록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글로 이렇게 풀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캐시 히트랑 캐시 미스를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시의 핵심은 원본은 DB에 안전하게 두고 자주 쓰는 데이터만 메모리에 사본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더 덧붙이면 메모리가 빠른 이유는 메모리는 디스크보다 수만 배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휘발성이라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캐시에서는 휘발성을 문제로 삼기보다 더 빠른 응답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잃어도 괜찮은 사본은 메모리에 올려도 된다. 그래서 원본은 DB에 있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사용하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캐시 히트는 캐시에 답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캐시에서 찾고 답을 받고 DB까지 연결은 안 하고 캐시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이 매우 빠르고요. 캐시 미스는 캐시에 답이 없을 때 캐시가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DB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캐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요청은 살짝 느릴 수 있어요. 대신에 같은 데이터의 첫 요청만 살짝 느리고 그 이후는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작킷을 10만 명이 조회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품 첫 사용자만 캐시 미스가 나고 그 다음 사용자부터는 모두 캐시 히트가 나서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이럴 때 캐시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캐시 어사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캐시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즉시 반환하고, 두 번째로 없으면 DB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온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하고 다음 요청부터는 캐시가 히트해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로 계속 나가게 되는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캐시 어사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캐시 전략 중에 기본이고 가장 흔한 캐싱 패턴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직접 이제 위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백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비슷한 도구를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캐시어블 어노테이션이 있고, 뭐 장고나 네스트.js 같은 부분에서 뭐 장고 캐시, 네스트.js 캐시키 같은 걸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캐시를 도입을 해서 DB는 여유를 찾게 되었고, 응답이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정합성 문제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 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1장에서는 캐시를 도입을 했고 DB가 여유를 찾고 응답도 빨라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캐시를 쓰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계속 따라오게 돼요. 그게 이번 장의 내용이고요. 먼저 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캐시가 잘 작동하는데 판매자가 청자켓 가격을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89,000원에서 49,000원으로 내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격을 수정해서 데이터를 변경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즉시 갱신이 되고 업데이트 콜에도 잘 나갔는데 캐시는 여전히 옛날 데이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업데이트에서 캐시에 따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캐시는 그런 TTL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TL이 24시간이라고 잡혀 있으면 그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캐시가 최신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열면 캐시 히트가 발생해서 49,000원짜리가 아니라 89,000원짜리가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캐시 정합성 문제라고 합니다. 원본과 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정합성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엄청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해결 방법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 쿼리가 나갈 때 캐시도 같이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라이트 트루 패턴이라고 하고,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DB 갱신과 캐시 갱신을 같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두 곳의 데이터가 항상 같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쓰기 시점에 DB와 캐시를 동시에 갱신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트루 패턴이라고 부르고, 근데 직관적인 해결책이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상황에서 통할 수 있냐에 대한 물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의 안 읽히는 데이터도 매번 캐시를 갱신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보면 상품 상세 설명에서 5,000자 정도의 긴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쇼핑몰에 상품이 100만 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 99%는 한 달에 한 번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롱테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100만 개 모두에 대해 쓰기마다 캐시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읽히는 99%의
99%에 대해서 캐시 갱신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도 잡아먹고 쓰기 응답도 늦어지고 정합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곳에 비용을 쓰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이 존재하는데 라이트 인밸리데이트라는 개념이고 쓰기 시점에 캐시를 갱신하지 않고 그 캐시를 그냥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누가 찾게 되면 그때 캐시 미스가 나고 다시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캐시를 채워놓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만 다시 올린다라는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읽기 쓰기 패턴에 따라 캐시 전략이 적합한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B와 캐시를 트랜잭션으로 묶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둘 다 성공하든지 둘 다 실패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캐시 레이어를 레디스를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DB와 레디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고 트랜잭션 경계를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B가 트랜잭션을 보장하는 건 자기 안에서 뿐이고 레디스도 자기 안에서만 보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분산 트랜잭션을 강제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페이즈 커밋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능은 한데 성능과 복잡도 측면의 비용에서 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보통은 안 쓴다라고 제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완벽한 정합성을 포기하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캐시를 쓴다는 것의 첫 번째 진실이고요. 완벽한 정합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 바뀌는 데이터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쇼핑몰로 돌아와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문이 폭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상품이 팔릴 때마다 재고가 한 개씩 차감이 되는 상황인데 인기 상품의 재고가 초당 수백 번씩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라이트 뚜루로 처리하면은 재고가 차감될 때마다 캐시도 같이 쓰고 DB도 같이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1초에 캐시 쓰기가 수백 번씩 들어가 버리는 거죠. 수백 수천 번씩. 그렇게 되면은 캐시 자체가 부하 때문에 느려지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응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결론적으로 응답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더 느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 라이트 비하인드, 캐시 인밸리데이트, DB 직접 조회 같은 해결책이 있고 이 세 가지 해결책을 다 적용하고 하나하나씩 해보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골라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없다. 대신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선택도 저희가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네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고 캐시 어사이드, 라이트 뚜루, 라이트 비하인드, 캐시 인밸리데이트 정도가 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실제 서비스에서는 한 가지만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캐시 전략이 다 다르게 바뀌어서 쓰게 된다고 제가 찾아보고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캐시 전략은 우리 시스템은 어떤 캐시 전략을 쓰나요?가 아니라 이 데이터는 어떤 캐시 전략을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단위로 결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없고 계속 선택만 있는 게 캐시라고 저는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도 대부분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선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오늘 해본 내용이 결국에 캐시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캐시가 되게 좋으면서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주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패턴이 좀 반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내고, 근데 그 해결책에도 계속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따라오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한번 도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는 연속된 선택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오늘 좀 발표를 한 줄로 줄이면 캐시가 주는 속도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것은 속도와 처리량, 그리고 응답 속도에 대해서 되게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게 많다. 정합성도 있고, 관리 책임, 원본과 사본의 불일치, 캐시 장애, 트래픽 쏠림 등의 문제를 캐시 자체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캐시를 쓰기 위해서는 되게 사전 지식이 많이 중요하고, 빠른 응답을 얻는 대신 정합성과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의식적인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캐시 전략을 쓰고 있는지, 캐시를 쓰지 않고 있다면 왜 안 썼는지, 또 쓰게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좀 구현하게 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혹시 발표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저 네. 궁금한 게 발표 내용에는 네. 없긴 했는데 네. 이제 TTL 선정 방식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TTL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바뀌는 데이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좀 이제 데이터 같은 게 조회가 잘 안 되거나 네. 이제 바뀌어도 이제 TTL 많이 길게 하면 정확성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TTL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같이 고민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계속 쌓이는 데이터로 인해서 정해지는 게 TTL이라고 저는 TTL을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조회가 안 되는 데이터는 TTL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TTL을 짧게 잡는다. 그러니까 수정과 쓰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TTL을 낮게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발표인 체스터님을 다시 모시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채용 전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2부에서는 메모리 계층 구조로 바라본 DB, 매일 쓰는 InnoDB, 요즘 핫한 크로마DB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발표하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메모리 계층 구조를 통해서 바라본 DB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하나입니다. CS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왜냐? 저희가 DB라는 것도 크로마 DB가 되었든, MySQL의 InnoDB가 MySQL이 되었든, 혹은 포스트그레가 되었든, 결국 소프트웨어예요. 결국 컴퓨터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고, 컴퓨터의 제약을 소프트웨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DB들,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트레이드오프 하는 지점들은 사실 컴퓨터 구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얘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지점도 보일 거고 차이점도 조금씩 보일 텐데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MySQL과 크로마DB가 왜 다르게 생겼을까? 그리고 근데 왜 또 닮은 데는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혹시 MySQL 그 인도DB 엔진이죠? 이거를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한 번씩은 네 써보셨죠? 근데 크로마DB 어떤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레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둘 다 DB예요. 근데 그 내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보려면 이 두 DB가 풀고 있는 공통 문제를 저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우선 요거부터 보시죠. 컴퓨터의 메모리 계층이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그리고 멀수록 크고 싸다. 그래서 숫자만 일단 한번 보면요. 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조회 때 100 나노스초, 뭐 SSD는 150 마이크로초, SSD는 10 밀리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이거 잘 안 와닿긴 해요. 이게 뭐 램과 SSD가 1000배 차이다, 혹은 뭐 램과 SSD가 10만 배 차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숫자가 1000배랑 10만 배가 어느 정도냐? 저희 한번 요걸 볼게요. 시간을 10억 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램에 한번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양치질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SSD는 어떨까요? SSD는 뭐 대충 한 주말을 잘 보내는 정도입니다. 1.7일 정도. 그럼 HDD는 어떨까요? HDD는 놀랍게도 16.5주. 대학교 한 학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회를 할 때 램이 아니라 HDD나 SSD에 하는 거는 엄청 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생각을 해보면 램은 휘발성 메모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계속 저장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계속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뭐 SSD나 뭐 HDD 이런 데서 다 저장돼 있을 텐데, 이러한 큰 차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DB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캐시를 부가적으로 한번 놨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터는 어디에? 디스크, 뭐 SSD 뭐 이렇게 정착이 되겠죠. 왜냐? 영속성과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캐시는 너무나 비싼데 HDD, SSD는 싸니까요. 메모리당. 그리고 대신 느려요. 근데 응답은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 서비스 한번 조회할 때마다 데이터가 10초 이렇게 걸리면 누가 써요? 그래서 뭐 빠르게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두 데이터를 영속화하는 부분과 그 빠르게 응답하는 이 두 가지 간극을 잘 메우는 게 DB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정체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nnoDB를 좀 한번 파헤쳐 봅시다. MySQL은 Inno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행을 뭐 디스크나 SSD 내 하나하나 박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페이지 단위로 굵직굵직하게 관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특성상 행 하나를 읽어도 페이지 자체를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 I/O 횟수가 줄어요. 왜냐?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지역성이라고. 그래서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이 있는데, 공간적 지역성이죠.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비슷하게 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행을 읽을 때 통째로 가져와요. 그러면 다음번 요청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통째로 갖고 오는 친구들은 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있으니까 조회할 때 빠르게 갖고 올 수 있겠다. 공간적 지역성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가져온다, 메모리 가져온다 했는데, 이게 어디에 갖고 오냐면 버퍼풀이라는 메모리 영역에다 가져와요. 이 버퍼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메모리가 관리되고 LRU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일단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 거예요. 읽기는 아까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런 테크닉으로 캐싱을 한다 친다 했는데, 쓰기는 어떨까요? 결국 제자리에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양치질 한 번, 방학 한 번이 걸려버리면 이거 사고잖아요. 근데 MySQL InnoD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메모리로 관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변경된 페이지를 메모리에 수정해줘요. 그리고 이 변경된 사실을 리드로그에 빠르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 페이지에다가, 실제 디스크에다가 쓰는 거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방식으로 레이지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것들은 데이터가 쓰는 시점과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시점이 정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크로마DB라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 D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어떻게 쓰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쓰기 적 전략이 비슷해요. 와리 기록하고 BF 인덱스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계값 모아서 디스크에 연속화했는데 결국 핵심은 로그로 이렇게 쓱 모아서 인계값만큼 모으면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한다. 결국 MySQL이나 크로마DB는 쓰기 작업은 정말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 이 정도로 컨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왜냐? HDD나 SD에 쓰는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bpro3를 보겠어요. bpro3는 우리가 MySQL InnoDB가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자료 구조이죠.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구조인데 왜 bpro3를 사용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저희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요 1부터 100만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들을 각각을 저희가 디스크에 기록을 해놔요. 그 이진 탐색 트리처럼. 그러게 되면 트리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요. 트리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는 데이터와 1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 간극이 멀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디스크 IO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번째 데이터까지 찾으려면 로그 2의 100만 정도의 디스크 IO가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 아까 MySQL은 어떻게 인덱스를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한다 했죠?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게 돼요. bpro3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단위로 노드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대략 한 16KB 정도로 지금 관리되는 거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드 하나가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대략 100만 건의 인덱싱을 한다 치면 한 20레벨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읽을 때 앞서서는 로그 2에 100만 정도 걸렸다면 이번에는 20레벨 정도만 찾아보면 된다. 20번만 찾아보면 된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앞서서는 20레벨 정도 찾아봤다면 지금은 한 3번에서 4번만 디스크 IO가 발생하면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딱 그냥 지금 비교만 해봐도 최소 5배 이상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디스크 IO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라는 지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HNSW 이 부분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걸 계층화된 작은 세계 요런 식으로 대략 한국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크로마DB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인데요. 크로마DB는 레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DB고 그래프DB입니다. 그래프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지 탐색 트리나 이런 트리들로 관리되게 되면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로마DB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푸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그래프DB를 쓰냐, 이 지점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크로마DB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아까는 정확하게 어떤 값을 찾는다 하면 크로마DB는 지리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벡터를 찾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A는 A다가 아니라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bpro3로는 좀 힘든 지점들이 있습니다. 벡터 차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자료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로마DB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를 디스크에 관리하지 않아요. 왜냐? 디스크로 이 트리의 노드들을 탐색하다 보면 디스크 IO가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통째로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 뭘까요? 아까 메모리는 비싼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사실상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크로마DB 같은 경우에는 램 2GB 인스턴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한 장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MySQL과 크로마DB. 데이터 단위는 하나는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고, 크로마DB는 벡터 단위로 관리합니다. 인덱스 구조는 MySQL은 bfrost tree, 크로마DB는 HNSW 그래프로 관리합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버퍼풀이라는 방식으로 일부 캐싱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크로마DB는 인덱스를 전체를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MySQL은 메모리 부족 시 느려지지만 동작은 해요. 근데 크로마DB는 사실 거의 못 쓴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검색 방식에 있어서도 MySQL은 정확하게 매칭하고, 크로마DB는 근사하게 최근접한 벡터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쓰기 전략은 둘 다 같게 로그로 모아서 한 번에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데이터 모양이고, 같은 점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라는 부분들입니다. DB의 모양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려는 문제들도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 메모리 계층, 이 컴퓨터 구조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제약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술을 쓸 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 번쯤 한 걸음 더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얘는 CS적으로 어떻게 동작하지? 컴퓨터 구조상 어떻게 동작하지? 라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에겐 또 좋은 AI라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면, 이노DB와 크로마DB의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한지, 테스터님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을 궁금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차이점을 공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로마DB를 제가 레그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공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 CS와 관련된 것들로 왜 얘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혔는지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틀이 잡혔던 거고, MySQL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일단 차이점이 한번 머리 박히니까 비슷하게 뭐 다른 DB가 어떻게 됐는지가 자연스럽게 펼쳐졌고, 요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단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굳이 차이점에 주목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뭐 그냥 중요하다라고 말하긴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DB를 왜 쓰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마DB는 솔직히 말해서 안 쓰겠죠. 근데 왜 DB를 쓰는지, 그냥 단순히 페이지의 파일 단위로 인스턴스에 관리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지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실무에서 혹시 저 DB를 사용하시는지, 어떤 정도로 쓰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단 MySQL이랑 크로마DB 둘 다 저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뭐 과제 전형 때 주로 사용했던 주로 사용했고요.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요것과는 좀 다른 DB들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라이센스나 뭐 그러한 제약들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식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과제 전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도움되었는지 여부를 말하자면, 전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면접 질문에서 A는 어때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어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보통. 그럼 인덱스는 어때요? 질문했을 때 뎁스가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깊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CS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저는
저와 다른 지원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정령 같은 경우에는 렉으로 책본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벡터DB에 관련된 질문인데 벡터DB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왜 레그 같은 곳에서 벡터DB를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장점 때문에 레그 같은 곳에 벡터DB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네. 렉이 뭔지 그리고 아. 렉에서 왜 써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 줘요. 잘 몰라. 잠시만요. 제가 언어로 풀려니까 쉽지가 않는 영역이 있어서 가지고 잠깐만 고민하고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레그. 네. 일단 레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AI가 기존에 할루시네이션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냐, 전문 정보들을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 뭐 이런 것들로 나온 것이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DB 같은 경우를 이때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 요런 법이 궁금해 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에 유사한 데이터를 들고 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를 갖고 온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DB 같은 경우에는 뭐 A는 B다와 같은 혹은 뭐 ID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똑하고 집어 오잖아요. 근데 벡터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의한 것들을 인베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교하여서 정말 그냥 이 질의에 유사한 데이터를 들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를 갖고 오나요? 아니면 유사도가 좀 높은 것들 여러 가지를 갖고 오나요? 그냥 그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 그냥 앞서서 정확하게 유사한 게 아니라 최근접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그냥 대략 이 정도면 유사하겠지, 정말 유사한 것이실 거야 라는 것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구현에 따라서는 한 번에 들고 올 때 10개나 20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비슷한 것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들고 와서 내부적인 로직을 통하여서 랭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고 온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렬하여서 다시 사용자한테 적절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신 게 람마나 뭐 젬마 같은 로컬 LLM을 좀 튜닝하실 때 쓰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 그런 클로드 같은 API 호출하실 때도 그런 레그 같은 거를 쓰신 건가요? 일단 전형 진행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전 주로 로컬 LLM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픈 API나 혹은 뭐 클로드 코드 뭐 이런 것들을 클로드를 사용했죠. 클로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거 입력값을 넣을 때도 레그로 써가지고 이렇게 입출력 값을 하신 거예요? 그죠. API 키를 통하여서 LLM을 호출하는 방식. 그래서 레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들고 와서 그 정보들을 이제 원격 LLM한테 이제 던져주는 방식으로 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렉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질문 나와요. 이게 참, 네. 레그, 혹시 조금만, 범위를 좀 줄여볼게요. 왜냐면 너무 일반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지금, 코드 파악이, 좀 짧은 실무 지금 우리 회사를 다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회사로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조금만 좀 범위를 좀 줄여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레그를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는? 유튜브에서 온 질문이어서 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아. 실제로 네. 실무 프로젝트에서 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로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건 참 안 될 것 같긴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에 관련된 AI 챗봇 서비스도 주력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해커톤 땡땡 토픽이면 토익이라고 땡땡 토익이면 땡땡 토익 혹은 무슨 공무원 합격은 요런 회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집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끔 인베딩을 해서 벡터DB에다 적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적재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나 이 문제 모르겠어 혹은 나 지금 이 강의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들고 와서 레그를 통하여서 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적절하게 사용자가 학습에 도움되도록 이제 내뱉어주는 과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질문 하나 더 전달드리면 크로마DB의 단위는 벡터면 하나의 벡터는 파일 단위인지 그렇다면 여러 개의 벡터 파일에서도 유사도 검색 시 메모리가 부족하면 조회가 안 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유사도 분선식은 일단은 파일 단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대답하기엔 좀 적절하지는 제가 일단은 제대로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도 부족시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질의에 유사한 데이터를 들고 온다 정도로 일단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고 왔던 데이터가 유사도 부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존재하지 않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스레시홀드라는 수치를 통해서 유사도가 부족한 답변이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긴 합니다. 추가로 뭔가 질문을 제가 이어서 드리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조회가 안 된다고 물어보셨는데 메모리가 부족한 네. 말씀. 메모리가 부족하면 조회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느려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올릴 때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하는 설정이 아예 못 올라가거나 올라갔으면 보통은 잠시만요. 제가 스왑 설정을 하게 되죠. 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방식을 통하게 될 텐데 그러면 GB마다 디스크 IO가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느려지겠죠. 네. 기술 질문 추가로 더 없으시면 이전에 일부에서 했던 이력서 관련 질문이 있어서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려고 해요. 유튜브 채널은. 최근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채용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어렵다는 걸 체감하셨는지 어쨌든 합격하셨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모두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렵다는 걸 체감을 했는지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채용 과정 진행하면서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취준했을 때랑 아예 느낌이 좀 다르다고 많이 느꼈고 저 그때 한 50개 쓰면 10개는 왔던 것 같은데 지금 50개, 100개 써도 뭐 2-3개 정도? 근데 제가 경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오니까 시장이 어렵다는 거를 몸소 정말 격하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합격을 했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뭔가 실사용되는 서비스를 하나 내봤던 게 좀 그래도 컸던 것 같아요. 그 면접 갔을 때 실제로 그 데브 레터라는 거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어요. 실사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AI 파이프라인이 주된 목표였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고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렵다고 느껴졌냐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체감을 하고 있고 다들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전보다 많은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프로젝트 질도 그렇고 많은 발전은 있었는데 실질적인 채용 서류 합격률로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참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사용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사용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게 임팩트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제로부터 원까지 다 해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트래픽을 받으면서 혹은 개선을 하면서 당위들이 입증이 됐어요. 왜 이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조금 이전의 저와 좀 더 차별성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채용 공고에 AI가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제 AI 역량이 합격에 많이 좌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답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의 안 물어본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장에서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면접 질문은 거의 반드시 나왔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10분 이상 대화한 것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써보셨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그런 면접에서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저도 면접 보러 갔을 때 AI 안 물어보는 데 없었고 어떤 거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가 또 AI랑 연관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파이프라인 짰는지 뭐 하네스 구축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합격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프로젝트 자체를 요즘은 0부터 100까지 다 AI로 만드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계속 읽을게요. 자바 스프링 면접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이력서를 통과하려면 단순 자바 스프링보다는 더 많은 역량이 어필되어야 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력서 통과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한테 물어본 거죠?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결국에는 뭐 AI 개발자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인데 백엔드 개발하려면 자바 스프링이나 여러 가지 뭐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AI가 다 해주는데 몰라도 되지 않냐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모든 회사가 AI 도입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걸 면접에서 좀 느꼈거든요. 해서 성능 올리고 생산성 높아지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보수적으로 이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백엔드 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백엔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자바 스프링 기본기부터 시스템 설계 이거는 거의 무조건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역량이 어필되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거는 이제 뾰족하게 자기의 칼을 좀 갈고 닦아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AI 파이프라인을 조금 내세웠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남들과 다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좀 뾰족하게 갈아놓으면은 이게 이력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연락이 오는 상황이 있어요. 네.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네. 이거 여기는 대답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아니, 하실 거 없어요? 물어보면. 저는 네. 그 다음 질문이 AI가 모든 코드를 짜주는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네요. 먼저 할까요? 네. 사실 뭐가 좋다
라는 지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가장 좋을까라는 지점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좀 신경을 썼던 거는 제가 썼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들이나 임팩트들을 어떻게 내줄지 혹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 기반으로 해서 지식들, 베이스들을 쌓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둘 쌓아왔는데 어느 순간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드를 짜거나 혹은 특정한 개념을,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을 때 옆에 AI라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참고 자료 들고 와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탑다운으로 학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 좀 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저는 그냥 프로젝트 만들고 문제 상황 계속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결국에는 뭐 제 생각인데 코드를 짜주는 거지 설계하고 뭐 이거 어떻게 데이터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뭐 모든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근본은 저희는 서버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에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지 저의 선택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AI가 다 해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면접 봐야 되니까 백엔드 알아야겠죠. 네. 이제 없죠 이제. 여기 있네. 이거 있어요. 그렇다면 AI도 잘하고 CS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두 개 다 잘하면 좋겠죠. 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가 이제 CS니까 하는 거 좋고 AI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역시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과 이력서. 취업 준비는 사실 네, 길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력서 지원 주기. 이력서 지원 주기. 이거는 일단은 그거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력서를 완성을 해요. 그럼 완성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해서 원 이력서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력서를 일단 열심히 잘 뿌립니다. 제가 온 동네 왔는데 진짜 열심히 뿌리고요. 그리고 한 주 쉬어요. 왜냐면 그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요. 그 피드백 바탕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반응 좀 안 좋은데? 수정해볼까? 수정하고 그럼 피드백 좀 몇 개씩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제 전형에 면접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다음 주는 보통은 이력서를 잘 못 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력서 넣어요. 그러면 넣고 다시 또 피드백 받는 한 주 같고 이것을 저는 채용이 끝날 때까지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몇 세시하고 돌리면 대한민국 이력서 넣기가 참 곤란해지는 시점이 오게 돼요. 왜냐면 이력서 넣을 곳도 이제 없어지는 곳도 있고 두 번째로는 채용 전형이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더 이상은 진짜 많이 힘든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커스텀한 이력서를 넣기는. 그러면 그 시점에는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행복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얘기해야 되나? 저는 이력서 본격적으로 쓴 게 3월부터인 것 같고 3월 중순인가? 초부터 써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게 3월 말부터인 것 같고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면접을 계속 봤었고 며칠 전에 이제 합격이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 지원 주기는 그냥 하루에 10개씩 계속 그냥 계속 썼어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또 괜한 짓 하는 것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을
하지 않나요? 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뭐 얘네들은 뭐 됐다고 꺼들럭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뭐 됐는데 저도 아직 불안합니다. 네. 다 불안합니다. 뭐 그냥 해야죠. 뭐 그냥 하는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없으니까.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아까 실제 사용자를 받아본 경험, 이게 운영 경험 이런 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크리티컬했는지 뭐 사용자를 받아볼 만한 서비스를 운영한 거 혹은 그걸 홍보한 거 아니면 그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한 거 어떤 면이 좀 그런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POC로 특정한 프로젝트들을 구성을 하다 보면 이 좋은 것은 화려한 기술 스택들 혹은 뭐들을 좀 자유롭게 써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기술 블로그에 적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지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력서가 푼 문제나 문제 해결 방식이 고만고만해요. 분산 낙이면 레디스 바가 있고 뭐 클러스터링 하거나 이중화 하거나 뭐 이런 것들 DB 이중화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문제를 푼 스케일들은 잘 나열됐는데 그거 왜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의 한계도 있을 거고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만나는 트러블 슈팅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력서가 됐든 면접장이 됐든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풍부해졌다. 그리고 저 스스로는 좀 재밌어졌다. 좀 표현하긴 합니다. 이력서 그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도움이 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단 뭐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게 운영 경험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내가 무언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좋게 봐준 것 같아요. 막 뭐 실제로 막 운영하다가 문제 생겼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크게 없거든요. 왜냐면 서비스가 작아요.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이런 거 해봤다 라고 하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저희 다 대답해야 되나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하면 실제 서비스를 어쨌든 서버에 올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잖아요. 네. 혹시 막 비용적인 게 얼마큼 대략? 저는 AWS 프리티어에 단일 인스턴스를 올린 거라서 6개월 동안 무료고 6개월 맞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6개월 그걸로 딱 적당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트래픽이 별로 없으면 메모리 문제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에 올려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는 고민해야죠. 만약에 저희 서버가 뭐 조금 트래픽이 올라가서 서버가 죽었는데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DB 데이터 날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S3에다가 매일매일 아침에 크론잡 돌려서 백업하는 걸 해놨거든요. 그 정도의 대처를 해놨다.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사용자에서 더 나아가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해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실제 운영해보면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나는 데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서 계속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진님 것까지만 대답 주시고 운영하는 걸로 하죠.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때 사실 저 러닝합니다. 제가 면접장 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뛰는데 그래갖고 한 10km에서 20km 정도 뛰고 면접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됐었고 혹시 뛰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강박이 사실 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강박이냐면 저희가 이력서가 작성하고 나서 피드백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바로 면접장에서 봅시다 하고 연락 오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왜냐면 그분들도 읽고 평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피드백이 안 오면 약간 사람이 좀 맛이 좀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진짜 너무 발전했는데 왜 한 것도 많이 읽어놓고 왜 나한테 답이 없지? 그래서 거기서 그때 저는 강박이 좀 생겨서 이후에 면접부터 채용 전년까지 다 진행할 때 동안 그 과제나 뭐 이런 것들 엄청 바쁠 때도 매주 그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루프에 따라서 무조건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박적으로 무조건 이거 지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네, 멘탈에 도움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스트레스 받아서 자연스럽게 됐다. 네,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선천적으로 멘탈이 괜찮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최근에 2차 면접까지 보고 떨어진 데 있었는데 저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때는 조금만 힘들었는데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차분해지는 뭔가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근데 취준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풀려면 해야죠.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있으면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이제 그걸 놓지 않는 선에서 하루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10개 쓴다 했잖아요. 그거 무조건 써야 돼요. 내가 힘들거나 슬프거나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이 10개 이력서 쓰기를 무조건 해놓고 이제 놀든지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화를 좀 시켜놓으면 저희 그거 있잖아요. 저희 책 읽은 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나가고 이게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면 앞에 노트북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력서 10개 날리고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오는 거죠. 쉬고 싶을 땐 또 쉬고 해야죠. 사람이 또 먹고 살려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커리어와 테크로 이제 깊이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립톡 1회차는 마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